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이게 굉장히 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거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황할 정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대표적으로 인구 문제가 직접 와닿지 않은 것은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대부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인 공동체 문제라서 우리가 즉각 반응을 하지만 이 인구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인구가 감소하는 건데 이걸 디퍼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2100년에는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인구의 50%가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7, 80년 후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지금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2022년,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만 하다가 이제 최초로 감소하는 국면으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중국, 일본, 이탈리아가 그런데요. 근데 한국이 아마 2100년에는 꼴찌가 될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부연을 하자면 지금 제가 2100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2050년입니다. 근데 2050년은 사실 멀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 출산율을 유지하면 20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0대 이후의 인구와 60대 이전의 인구가 정확하게 반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시니어라고 해가지고 초고령자를 80세 이후로 잡거든요. 17%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시기가 되면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3분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원재입니다.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높은 연봉의 직장에 들어가서 아마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자건 남자건. 근데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너 현재도 보장됐고 미래에도 잘 살 게 확실하니까 아이를 3명 낳을 것 같아. 저는 쉽사리 그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건 저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이라는 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이를 제가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어떤 시민적 권리라든지 자유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덜 낳는 것을 선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인구 문제라는 것이 어떤 명확한 원인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면 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사실은 문제일 수 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또 아이가 없는 삶을 선택한 2030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좀 어떤 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제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우리나라 연령대별 출산 수를 1981년도서부터 최근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연령대별로 그 변화 곡선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우리나라 저출산의 역사를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주목하실 거는 지금은 거의 0에 다다랐는데 1980년, 81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10대 출산율이 전체 출산에 굉장히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 통계에 잡히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10대 출산율이.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들은 거의 이제 0에 거의 지금 수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잘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 10대에 출산하지 않고 좀 더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서 좀 더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슬퍼한다거나 비난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연령대 출산도 비슷한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1981년서부터 급격히 출산 수가 줄어든 연령대가 20세에서 24세입니다. 근데 1981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당시에 군사 정권이 졸업 정원제라는 걸 하면서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대학에 가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대학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출생수가 이제 줄어든 겁니다. 이때는 어느 특정 연령 집단이 출생수가 줄어들면 나머지 집단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보충을 해줬어요. 그게 25세에서 29세, 30세에서 34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 기간 동안 20세에서 24세가 아이를 덜 낳기 시작하면서 한 5년쯤 있다가 아이 낳는 결정들이 확 이제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저희가 인구가 늘면 늘었지 이제 줄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이 낳는 시기가 지금 늦어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02년에 지금 벌어집니다. 2002년에 25세에서 29세 집단이 드디어 이제 아이를 덜 낳는 국면으로 이제 돌아섭니다. 대학 후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출산하지 않을 거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지는 고등학교 시절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면 80년대 이후에는 그래도 대학은 졸업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로 이제 돌아섰다가 또 2002년이 되니까 이제는 난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안 되고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커리어를 유지를 할래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2015년 전후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결혼과 출산의 시기를 이제 계속 5년 단위로 지금 미뤄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5년까지는 30에서 34세 연령 집단이 꾸준히 출산율을 높여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2014년, 15년서부터 이 30에서 34세 연령 집단도 아이를 이제 점점 덜 낳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진짜 줄어드는 거는 2022년, 2024년 그 무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계표를 보시면은 35세에서 39세조차도 지금 2015년 이후로는 마이너스로 이제 지금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정말 밑바닥에서 아주 미약하게 지금 출산율을 지금 높이는 집단이 40에서 44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 인구 증가에 별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어쨌든 여성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남자와 동등한 수준의 이제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가 있어요. 통계개발원이라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원래 이 연구자는 사회불평등에 관심이 많으셨고 소득의 불평등이 심지어 이제 자녀 수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거 있는 가설입니다. 이론적으로. 202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그런데 이 연구자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실제 기르고 있는 자녀 수와는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거야. 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연구는 사실은 부모 소득과 자식 수 사이에 상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자 스스로도 당황할 정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을 좀 더 정교화해서 돌려다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록 오히려 자녀의 수는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가 일종의 그 논란과 오해의 지점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굉장히 자기 성공에 이기적이 되어서 자녀를 덜 낳는가? 현재로서는 여성이 지금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함께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연원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의 선택을 통해서 연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성 개인의 잘못이나 이기심으로 이렇게 환원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젊은 MZ세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논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들이 살기 어렵고 저소득계층이 살기 어렵고 앞으로 이런 부정적인 삶의 조건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라는 비판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와 공동체가 무슨 권리로 여성 개인에게 아이를 낳아라, 낳지 말아라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있느냐. 지난 6월에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걸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그리고 8월 달에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여전히 국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써가지고 여성 개인에게 출산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 그거는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면에서 이 정책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의 물적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처음 하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그 출산율을 보면 0.7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1 아래이고 우리랑 숫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1등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2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런 출산에 관한 물적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싱가포르이 이미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출산율 상황을 개선시켰다거나 뭔가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계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화 지수, 그 지수로 원의 크기를 민주화가 높으면 원의 크기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어요. 복지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두 가지 점수와 실제로 출산율 사이에 상관관계를 봤더니 통계적으로 분석해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민주화 지수와 인간 개발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비교를 해보셔도 돼요.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6명, 7명, 8명 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한국 사람들의 인간 개발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2024년이 우리가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조금 낮고 그때는 많이 났을까요?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어떤 제도적인 성숙이 심화될수록 사람은 아이를 적게 낳는가?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 사회가 좋아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더 향상시키게 되면은 아이를 더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점차 철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를 많이 낳던 곳들도 민주화와 인간개발 지수가 미처 높아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덜 낳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란트 프리쳇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자입니다. 인구와 이민 문제를 연구하시는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전 세계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출산의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요인들은 영화 제목을 쓰셨어요. What Women Want라는 전 세계 여성들이 동시에 아이를 덜 낳기로 결정한 일이 벌어졌느냐. 근데 상황 자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인구 감소가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겁니다. 이게 뻔히 알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막연히 우리가 노동력이 줄어가지고 사회 총생산이 줄어들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전제고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가 줄어든다. 우리나라 이렇게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수가 줄어드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G7, 뭐 G20 안에는 확실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우리나라 내수가 전체 GDP의 거의 50% 수준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7 국가들은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지금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가 지금 약해지거나 불황으로 돌아서면 사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축이 있어요. 그럼 저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저축은요, 은행에 이제 저축한 돈을 지금 모으잖아요. 근데 그 한 달에 저축의 양이 지금 많다라는 건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기업이 혁신하고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 나라의 저축의 총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들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 혁신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입니다. 집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집을 사는 사람들의 거래가 지금 줄어들게 되면 이 경제가 지금 성숙하면서 수많은 가치들,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의 가치들이 지금 사실 부동산에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하우스 푸어니 뭐 부동산 거품을 꺼트려야 되느니 이게 굉장히 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고도화되면 부동산 시장 자체도 그 한 사회의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인구가 감소되면 1차적으로 충격을 받는 데가 또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와 연결이 돼 있죠? 세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저축은 그 사회의 민간 시장의 혁신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준다면 세금은 그 사회의 공공재와 지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을 지금 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은 생산성 문제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한국의 생산성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폴 크루그만이라고 아시죠? 뉴욕타임 노벨상도 받으시고 IMF 때 한국을 제일 비난하셨던 분이 폴 크루그만 같은 분이에요. 이제 그때까지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저 IMF 위기에 빠지는 걸 봐라. 이게 다 이유가 있다. 그때 근거를 둔 것이 생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생산성을 많이 이제 높였는데 대부분 거대 자본과 노동력만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생산성이지 질적 생산성 향상은 없었다라는 지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우리나라가 많은 변화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내부 개혁을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21세기에는 질적인 생산성 향상도 많이 이뤘어요. 전 세계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 21세기에 생산성은 높이면서 노동시간은 낮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만큼 생산성을 높인 나라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노동시간이 늘었어요. 근데 한국은 신기하게 노동시간은 저희가 뭐 52시간법 같은 것들이죠. 그걸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성과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여전히 생산성이 그렇게 G7만큼 높지는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만과 일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막 TSMC가 있고 토요타가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G7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 그거는 이 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소규모 노동의 비중이 아직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전제로 한국의 생산성을 앞으로 높이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데 앞으로 생산성을 높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걸 지금 더 높이는 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는 이미 출생한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지금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라미드구나,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구나 이렇게 그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이 피라미드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구 구조가 위가 두꺼운 다이아몬드에서 거의 이제 역삼각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50년이 오면 벌어질 60대와 60대 이전이 아마 뭐 50대 50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거의 확실하게 지금 저희 앞에 닥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인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지금 아이를 더 낳아서 내지는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의 속도를 늦추거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 이상의 가정들이 3명 이상 낳게 하는 거는 지금 제 상상력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상태로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피땀으로 일궈놓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들을 무너뜨리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AI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이 이 선진 경제에 포함된 국가들 중에서는 AI 수용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약 66%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것이냐? 사실 AI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국 국민은 37%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AI 기술이 지금 초창기에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무슨 세계의 시장, 뭐 수요, 뭐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데서 열리는 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그만큼 중요한 거는 우리 내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그만큼 되는가도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AI 기술을 가지고 내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또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기회를 찾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시느냐가 이미 줄어들기로 결정된 인구 구조 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민입니다. 2050년에 우리나라 60대 이후가 반, 노인 한 명당 노동인구가 1.2명. 그러니까 지금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현재 총 생산을 유지하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민을 보내는 국가나 이민을 받는 국가나 사실은 아주 절실한 이유 때문에 이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프리챗 교수에 따르면 현재 그 구매력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디오피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독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5%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엄청 지금 발전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막 산업도 부흥을 하고 GDP 성장률도 높고. 근데 여전히 현재 인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독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15%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개발 국가들의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받는 임금이라는 게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프리책 교수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는 만약에 이들이 자유로운 노동 이민을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명 단위의 사람들이 1년 한 해에 움직일 수 있다면 이들이 독일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약 15,000불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민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림자 시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시민권이라든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착취당하는 수준의 노동을 강요받는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이민 노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가치에서는 이들에게 국내의 원래 시민과 동등한 시민적 권리, 뭐 투표권을 포함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지점이 굉장히 갈등적인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100% 보장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뿐더러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가들의 정권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는 굉장히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틴 울프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버튼 윈도우라는 정치학 개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창문 같은 것인데 아주 극단적인 이상 내지는 극단적인 반동, 이 사이 어딘가에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이 창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창문의 안에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이 창문의 중심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 삶의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해져 있는 객관적인 상황, 물론 이것이 앞으로 계속 변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외에 이것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 내지는 앞으로 경험할 국가들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버튼의 창문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끊임없이 합의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그런 유연한 어떤 공론장을 저희가 갖고 나가는 것도 이런 심각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밀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